자, 이번 시간에 81회 전산세무 1급의 법인 조정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 주식회사 부여산업으로 해서 코드를 이제 바꿔주시고요. 1번 문제 보시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 관련된 이제 손익계산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매출액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한 분석해 보시면은 상품 매출 계정을 조사한 바 상품권을 매출한 금액 5천만 원을 매출로 계상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동상품권은 기말 현재 물품과 교환되지 아니한 것이며 그에 대한 매출 원가는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품과 관련했을 때 손익의 귀속 시기를 어떻게 잡아가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상품권이라는 것은 일종의 선수금 개념이라는 거죠. 먼저 받은 금액이다. 따라서 그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상품을 갖다가 구매한 그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관련된 내용 갖다가 손익계산서상에 이 매출액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고려되지 않고 전체가 다 포함됐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여기 상품 매출에서 차감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영업외 수익에서 잡이익은 부산물 매각대로 해서 400만 원이 포함됐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당사는 제품을 시용 매출하고 있습니다. 12월 28일에 거래처로부터 시송품에 대한 구입의사 표시를 받았는데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못했다. 우리가 시용 매출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물건이 나갔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된 것은 아니다. 언제 그것을 매출로 보느냐라고 하면 상대 측에서 매입 의사를 표시할 때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월 28일 날짜로 해서 이 구매 의사를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판매가 3천만 원이며 매출 원가는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지금 1번과 3번에서 제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감 조정. 그래서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시용 매출 관련했을 때 부분은 구매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로 가산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매출 원가는 적절하게 계상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갖다가 이제 한번 보여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제 수익금액 조정이라고 해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제 매출을 보시고 그리고 상품 매출을 갖다가 계정 과목으로 해서 놓습니다. 손익계산서상에 반영된 금액은 18억이라고 돼 있어요. 18억.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상품권에 대한 매출 부분이 5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차감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매출액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요, 제품 매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상에 20억이에요. 가산돼야 될 부분이 시용 매출로 해서 구매의사 표시한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의 수익으로 반영되고 있는 부분까지도 여기 이제 반영을 해야 되겠죠. 부산물 매각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영업의 수익에 보시면요, 여기서 잡이익이 있죠. 금액은 여기 400만 원에 특별히 조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 금액에 대해서 조정 계산을 반영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가감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처리는 어디 가서 하느냐라고 하면 기타 수익금액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 상품 매출과 그리고 제품 매출 관련했을 때 반영한 금액을 갖다가 여기에 이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먼저 상품 매출 반영해 보시면요, 수익금액에서 어떻게 돼요? 이 금액은 차감해야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5천만 원을 갖다가 이제 차감하고 대응 원가에 대한 조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에 따른 매출 원가는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상품권 관련했을 때 매출 원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품 매출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이제 3천만 원이 플러스 되는데 교재를 보시면은 거기에 매출 원가는 시용 매출 관련했을 때 적절하게 계상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매출 원가에 대한 대응 원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했을 때 조정 등록에 가셔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갖다 이제 반영한다라고 하면요, 먼저 이제 입금 불산입되는 내용이 있죠.
자, 요게 입력할 때 이제 직접 입력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상품권 매출로 하셔가지고요. 금액이 5천만 원, 입금 불산입, 소득 처분은 유보의 발생이죠. 그리고 시용 매출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 이거는 입금에 산입해야 되는 부분이죠. 시용 매출 하시고 3천만 원, 마찬가지로 소득 처분은 유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출에 대한 부분이 전체 금액을 갖다가 상계해서 통산한다라고 하면 2천만 원이지만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무조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상품권 매출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 5천만 원 유보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용 매출 관련했을 때 구매세를 표시한 부분은 3천만 원에 대해서 입금 산입 쪽으로 해서 소득처분 유보의 발생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력하실 때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또 화면에 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직접 입력을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나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겠습니다. 저장을 누르시고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다음 자료를 보고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요.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손 실적률은 1%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적률을 1%라고 했으니까 이제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1%와 일반 법인 같은 게 1%, 둘 중에 큰 걸로 해서 선택한다라고 했는데 양쪽이 전부 1%니까 뭐 1%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목별 세무 조정에 가셔가지고요.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앞에 나와 있는 부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실제 서식과 우리가 이제 실제 서식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순서는 좀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업에 대한 순서. 자, 먼저 보시면 대손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1번에 보시면 매출 채권 내역이다라고 했어요. 설정 대상 채권은 외상 매출금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금액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대손 충당금 관련됐을 때 계정에 나와 있어요. 대손 충당금의 기초와 기말이 제시되고 단기와 그 다음에 설정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에 대손 충당금 부인액이 있는데 120만 원 있죠. 자,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전기에 발생된 것이 단기에 반대의 세무조정에 반드시 나타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우리 수준에서는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 자, 유보 관련했을 때 내용인데요. 유보라는 것은 한번 나타나면 언젠가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다만 그게 어느 시점인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 서식이 등장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예측이 가능한 유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X1년에 유보가 발생이 됐으면 반드시 X2년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되는 유보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례가 우리 수준에서는 이제 두 가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지금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가 있고요. 이 한도 초과액 부분에서는 송금 불산입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부인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송금 산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송금 불산입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그 발생 달시에는. 그런데 이게 다음 연도에는 송금으로 해서 산입됩니다.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관련했을 때 부분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고자산 관련했을 때 평가 감이라든지 평가 증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반대의 세무조정이 다음 연도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와 관련했을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공식처럼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갖다가 여기 서식에 반영하여도 그 내용이 동일하게 등장하는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시도록 하죠.
먼저 대손금 조정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요. 대손 발생액이 1월 23일 날짜로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이 100만 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6월 10일 날짜로 해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400만 원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외상매출금 관련했을 때는 이제 중소기업 관련했을 때만 적용이 가능한 것인데요. 자,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전체 채권에 대해서 전부 다 대손 처리가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됐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인 소멸시효가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망 성격으로 해서 비망가액을 남겨둬야 됩니다. 1,000원이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그 1,000원을 남겨둠으로써 사실상 시각적으로 무언가가 있구나 라는 걸 갖다가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1,000원을 남겨둔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6월 10일 날짜로 해서 6개월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4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대손 발생이.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원장을 잠깐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대손 충당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대손 충당금 보시면은 이제 100만 원 처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소멸시 완성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부도 채권에 대한 대손 상계가 200만 원으로 해서 반영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외상매출금 400을 갖다 줄이면서 대손 상각비와 대손 충당금으로 반영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서식을 갖다 보다 완벽하게 반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관련해 가지고요. 1월 23일 날짜로 해서 외상매출금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때 이제 매출채권이고요. 대손 사유에 보시면은 소멸시효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은 파산, 강제집행 쭉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6번에 소멸시 완성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관련된 금액은 여기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여기서 대손 충당금과 상계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금액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시인액으로 해서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월 10일 날짜에 보시면은 외상매출금이고요. 매출채권 관련했을 때 대손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5번으로 체크를 하시고 전체 금액은 얼마였냐면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대손 충당금이 200과 대손 상각비 관련했을 때 200 이렇게 이제 반영된 금액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상계액 금액으로서 200을 반영을 하시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손 상각비로 처리된 금액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시인되는 것은 1,199만 9천 원 이렇게 합니다. 부인액 1,000원은 여기서는 이제 성격이 비망가액을 반영하는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원을 남겨두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기 부인액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인액은 채권 잔액에 있어서 영향을 줍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채권 잔액을 보시면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라고 하면 기말의 채권 잔액의 몇 프로 이렇게 반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외상매출금 채권 잔액의 장부가액을 갖다가 이제 반영할 텐데 이 금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8억 4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부도 발생이 6개월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관련된 채권에 대한 상각을 하면서 이 중에 1,000원에 대해서 비만가액 금액으로서 남겨뒀다라는 거죠. 그게 대손금 부인액으로서 1,000원이 여기 뜹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기말 채권의 잔액이 8억 410만 1,000원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대손 충당금에 대한 조정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이제 설정률이 기본이 1%죠. 실적률도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1%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회사 계상액을 보시면 회사 계상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정액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회사가 얼마를 설정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설정한 금액이 85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850만 원 반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장부상 충당금에 있어서 기초 잔액이 300만 원이고 충당금 부인후 계획은 아까 살펴보신 것처럼 전개 대손 충당금 부인액이 120만 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을 여기다가 반영을 해요.
120만 원을.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이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여기 이제 12번에 충당금 보충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 금액은 당기에 설정된 금액에서 기말의 잔액을 차감한 차이만큼이 이제 요게 들어갈 텐데 사실상 이거 대손 충당금 관련했을 때 T 계정을 보시면 설정된 금액도 850만 원, 그 다음에 기말도 850만 원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설정된 보충액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회사가 계상한 금액에 있어서 전체적인 금액을 봤더니만 한도 초과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냐면 이게 45만 8,99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했을 때 우리가 이제 조정 등록에 가서 관련된 내용을 갖다 이제 반영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입력하실 때는 여기 직접 입력을 클릭하시고 반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과목에 있어서는 대손금 부인액 그냥 그대로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과목에 있어서는요 점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갖다 반영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대손금 부인액이라고 해서 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갖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건 이제 유보의 발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가 있습니다. 금액은 458,990이라고 했으니까 유보의 발생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전기의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를 한 부인액이 120만 원 있었잖아요. 이게 단기가 된다라고 하면 반대 세무 조정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대손 충당금 과다 확인에 의해 뭐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전기분 대손 충당금 부인액 이렇게 해서 넣으셔도 돼요.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이거는 유보가 발생된 것이 반대 세부 조정을 통해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유보의 감소로 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보시면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된 차입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에 반영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반영이 끝나셨다라고 하면 종료하시고요. 여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했을 때 설명인데 1번에 보시면 손익계산서상의 지급이자 내역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금융기관 A, 그 다음에 B은행, C은행 합계가 나와 있고요. A를 보시면 지급이자가 1,400만 원인데 채권자 불분명한 이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이 등장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관련했을 때 대표적인 사항을 공부하셨어요. 그중에 첫 번째 등장한 것이 바로 채권자 불분명한 사채이자에 대해서 송금불산입한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대표자 상여 처분하고 그리고 나서 원래 원천징수 상당액이 있었으면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겠지만 지금 이거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전체 금액을 상여 이렇게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을 제10기 1월 1일에 1억 원 지급했습니다. 12월 30일 현재 대표이사는 회사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요. 대여금에 대한 반납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가지입금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가지입금. 자, 그러면 여기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무관 부동산 등 관련된 차입금 이자 관련했을 때 내용을 해서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서 업무무관 부동산 등 관련했을 때 차입이자 조정 명세서 갑서식을 작성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자, 적수 입력 관련했을 때 뭐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입금, 가수금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시된 내용 중에서 두 번째 대표이사에 대해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1억 원에 대해서 빌려주고 그에 따라서 아직 대여금에 대한 반환은 없고 이자도 계상한 바 없다라고 했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월 1일 날짜로 해가지고 반영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가지입금 금액을 보시면은 1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5일 해가지고 적수를 반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액을 반영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걸 먼저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급이자 보시면은 먼저 7%짜리가 있었습니다. 얼마냐면 1,400만 원이죠. 근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쪽으로 해서 반영되기 때문에 1,400을 여기에 반영합니다. 그 이후에 8%짜리로 해서 800만 원이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적수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짜리로 해가지고 금액은 2,400만 원. 자, 2,400을 반영하고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입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1차적으로 채권자 불분명에 대한 사채이자를 갖다가 세무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남은 내용에 대해서 업무분간 부동산 관련돼서 차입이자가 있기 때문에 걔까지 고려해서 지금 이 숫자는 앞에서 가지입금 관련된 적수를 갖다 반영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일로 넘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계산돼 가지고 지급이자 전체 중에서 송금불산입돼야 될 금액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했을 때 조정 등록에 가셔가지고요 반영을 하시면 되겠는데 지급이자에 대한 송금불산입이 이제 나와 있고 채권자 불분명한 사채이자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직접 입력을 하고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하시고 1,400에 대해서 소득 처분하시는데 상여로 해서 반영해 주셔야 되겠죠. 4번. 그리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해서 10666. 자, 이거는 기타 사유출로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나오죠. 네 번째 보시면 다음은 제조경비 및 판매비와 관리비의 보험료 개정 원장의 일부입니다. 선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요. 관련된 세무조정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단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합니다. 제시된 내용을 보시면은 부여산업에 있어서 공장의 화재 보험료, 그 다음에 6월 27일 날짜에 보시면은 손해보상 보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보험료 요게 더 타당한 것이죠. 보험료라는 것은 내가 보험료를 갖다 이렇게 납입하는 것이고 보험금이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이니까 이 내용은 사실상 이 보험료 개념으로 이제 보시는 게 타당하겠고요. 그리고 이행보증 보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부 자동차 보험료 관련된 내용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선급비용 명세서를 클릭을 하시고요. 내용 보시면은 선급보험료라는 겁니다. 공장 화재 보험료 시작일은 2019년 1월 3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지급액이 120만 원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손해보상 보험료 2019년 7월 1일이고요. 2022년 6월 30일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선급보험료라고 돼 있죠. 이행보증 보험료 자, 2019년 8월 8일이고요. 그리고 2019년 9월 20일. 뭐 이거는 그 관련된 기간 안에 처리가 다 된 것이죠. 그래서 별도로 세무조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생산부 자동차 보험료 2019년 10월 25일이고 2019년 20년 10월 25일 13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반영을 하면은 이게 선급 비용으로 해서 조정될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거를 조정 등록에 가셔서 반영을 하죠.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선급비용에 대한 과수 계상된 금액을 전체 합계를 내서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건건히 입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일단 공장 화재 보험료라고 하고요. 유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 부상 보험료 2496350 그리고 생산부 자동차 보험료 1062-021 이런 식으로 해서 유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종료하고 저장한 다음에 나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자를 이용해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요.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시오. 세무조정 시 반드시 소득 처분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결산서에 반영된 기부금 내역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5월 10일 날짜에서 이재민 9억을 위해서 성금을 냈습니다. 자, 이거는 분류상 어떻게 되냐면 법인세법에서의 분류상 이거는 법정 기부금이 되는 거고요. 이어서 12월 30일 관련했을 때 불의 토끼 성금이 나와 있죠. 사랑의 열매. 여기서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불의 토끼 성금 관련했을 때 법인과 개인의 수수 처리가 약간 다릅니다. 개인 관련했을 때는 이러한 불의 토끼 결연기관을 통해서 지급됐다라고 한다면 법정 기부금을 해서 처리가 됐지만 여기에 법인 사업자 관련했을 때는 이게 분류상 지정으로 해서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불의 토끼 성금 그 주 밑에 보시면 여기서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현금으로 하고요.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음을 발행했다라는 거예요. 어음의 만기 날짜가 2019년 1월 31일, 2020년 1월 31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하실 것은 기부금은 이 손익에 대한 귀속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현금주에 따라서 처리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음으로 발행했다라고 한다면 그 어음이 실제 만기되는 시점인 다음에 1월 31일 날짜로 해서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2월 31일 한국기술협회의 일반 회비가 있습니다. 주를 보시면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성격이다라고 한다면 내용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세금과 공가의 개념으로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을 하고요. 일단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쭉 불러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협회에 관련됐을 때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기부금이 아니라 세금과 공가로 해서 처리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여기서 조정할 필요는 없으세요. 따라서 여기 있는 부분을 갖다가 삭제를 하고요.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부금 관련했을 때 내용에서는요. 이재명 9억 금품에 대한 내용이 성격상 법정 기부금이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정 기부금이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정 기부금으로 해서 이 금액이 지금 3천만 원이지만 우리가 기부금에 대한 귀속 시기를 갖다가 현금주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금액에 있어서는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2천만 원. 자,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